네, 나선 토크 4시보다 조금 일찍 만나는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김재섭 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의원,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주말 새 또 많은 일이 있었고요. 오늘도 많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저희가 탈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첫 주제는 윤리위의 보도 지침 물음표로 했는데요. 이 보도 지침이라는 말은 여기 있는 김재섭 전 비대위원이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죠. 아니요, 제 SNS 계정에 SNS에 올린 한 내용입니다. 말이죠. 네. 너무 명확한 것 같아서 저희가 제목으로 썼습니다. 일단 윤리위가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추가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왜 시작했냐? 이양희 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되셨는지 그건 언론에도 많이들 쓰셨죠. 개국이 신분고 그 단어가 맞나요? 꼭 그렇게 우리가 규정해서 말을 안 하겠습니까? 네, 얘기를 쭉 들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윤리 결정이 나온 직후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양두구육을 표현했다고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유엔 인권기범 19조에 따르면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 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온 이양희 위원장에게 바친다라고 했습니다. 이 유엔 인권기범 19조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본인도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양두구육이든 계곡이든 그런데 이게 왜 징계냐 이런 의미고요.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유엔 인권정책센터의 공동대표를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예상한 대로 시작했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준석 전 대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뭐 징계 절차 개시만 됐지 뭐 예. 어떤 징계가 나올지 아직 모르니까요. 다만 징계 절차로 가는 수순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양희 위원장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당의 통합을 뭐 저해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준석 대표는 이제 유엔 인권규범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들어서 예. 뭐 내 표현이 뭐 나 자유가 있는데 표현을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모욕적인 표현 그것에 대한 자유는 명시되지 않죠. 이양희 위원장도 하신 얘기는 여기는 이제 표현 얘기도 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당 지도부라든지 당 소속 의원 또 나가서는 대통령에게까지 어떤 비난을 했다. 예. 그것이 근거가 없었다. 이걸로 이제 징계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거기선 충돌 지점이 있는 거죠.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뭐 유엔 인권 규약 얘기까지 나와야 되는지 정말 좀 회의적인데요, 상황이. 예. 근데 누가 봐도 이 징계는 저는 예정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1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을 때 주호영 비대위를 이제 만드는 그 예. 의총을 하면서 그때 추가 징계를 권고하는 그런 권고안을 채택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윤리위는 존중한다고 했고 저는 그때부터 예정된 수준이었다고 보고 다만 이제 시점이 왜 지금이냐. 28일 날 뭐 정례 회의가 잡혀 있었는데 근데 지난주에 주호영 위원장이 냈던 이의 신청이 기각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일종의 위기의식이 좀 높아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러다가 결국 지금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까지 다 인용되는 거 아니냐. 서둘러야 되겠다. 이제 이런 여론이 생긴 것 같고 글쎄요. 뭐 정치적 표현 혹은 비유 이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상황 전체를 놓고 빗대 보면 아니 저런 정도의 비유나 저런 정도의 표현을 가지고 저게 당에 무슨 뭐 당을 모욕했거나 혹은 그 당원들을 모욕했거나 혹은 당의 누군가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저게 징계를 할 만한 사안인가?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이게 뭐 그 국가 권력의 어떤 그 이 공권력의 행위
공권력의 행위로 인한 어떤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유엔 인권규약까지 들어서 얘기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표현의 자유의 개념에 비추어 봐서도 좀 과한 어떻게 보면 징계 시도라고 보고 아마 저 비유적인 표현만 가지고 징계를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불기소든 기소든 사건을 송치를 하잖아요. 예. 그 송치할 때 이제 적시되는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또 하나 이제 근거 삼아서 징계 사유 삼지 않을까 싶고 아까 이제 징계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누가 봐도 지난번 나왔던 징계 이상의 중징계를 할 게 아니라면 징계들을 개시했겠습니까? 예. 뭐 제명이나 혹은 탈당 권유한다고 봐야죠.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 징계 여부 또 승인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앞서 말씀한 대로 소셜 미디어에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말 가지고 징계가 말이 되냐 이럴 바에 걸리지 않게 보도 지침을 달라고 했는데 표현에 유의하셔서 의견을 좀 더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보도 지침을 미리 내려주셨으면 제가 예. 충분히 숙지하고 윤리위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방향으로 예.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까지 뭐 뚜렷한 보도 지침은 없어서 예. 알아서 필터링을 해서 이야기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아서 필터링을 다 해주시죠. 근데 국물 지금 나오면 안 됩니다. 벌써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치인이 이제 말 그대로 말을 먹고 사는 것이고 그 말을 통해서 대중을 설득하고 자신의 정치적 철학들을 관철하는 작업인데 벌써부터 이것이 윤리위의 심사를 거슬리게 하진 않을까? 예. 이것이 윤리위에 가지 않을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유를 맨 앞에 내걸은 저희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윤리위야말로 제가 뭐 SNS 계정상에도 표현했지만은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의힘이고 반윤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자유의 가치를 여러 번 뭐 그 어느 행사에 갈 때마다 자유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자유 중에 또 가장 으뜸의 자유는 또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윤리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켰다라는 데서는 이것은 비난받아 마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심지어 그 표현의 자유 문제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특정 발언을 문제 삼아서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을 정지시키거나 그러니까 징계를 내리면서 제명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나의 심기를 건드리는 여러 가지 불편한 발언들을 했을 때 윤리위는 너 앞으로 우리 당원 아니야 라고 징계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겨놓는 거예요. 전 대표도 징계하는데 하물며가 그럼요. 되는 거죠. 아 그러면 하물며 이제 뭐 도봉갑 위원장이야. 이런- 도봉갑 위원장이야. 예. 저것쯤이야 뭐 쉽게 날릴 수 있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이럴 바에 윤리 상용 표현 1,800자 정도를 정해서 요 단어에서 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당 자체가 굉장히 우스워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그 당에 대한 신뢰 자체도 국민들의 신뢰 자체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뭐 윤리 스스로는 당내 사법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법부가 선택적 사법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법적 안정성은 깨지는 겁니다. 누가 윤리위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잘못했으니까 징계 세게 받고 저 사안에 대해서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넘는다 그러면 사실은 법적인 안정성부터 시작해서 법치주의의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이번 행위라고 봐도 저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아야 되고 이것은 뭐 이준석 대표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서 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번세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정해져 있는 루트 이 뭔가 절차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조금은 좀 더 성의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성의 없는 이 사유를 든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이 윤리의 그 행태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사실은 당내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그 정해져 있는 절차대로 간다고 해도 사실은 뭐 법적이건 아니면 윤리적이건 정치적이건 좀 올바른 그 논거와 절차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고 제가 요번 이제 윤리위권 관련돼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댓글이 이젠 진짜 윤리위는 윤심이다. 이 집단 윤리나 이 어떤 윤리적인 무언가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났고 그냥 완전히 자의적인 어떤 윤심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제 그런데 완전히 몰두하는 위원회가 아니냐라는 예.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윤리위는 그래서 파평 윤씨다. 그런가? 네. 족보를 따져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이게 당내 사법기구로서 독립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원 당규선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고. 근데 윤리위의 1단계 이준석 징계는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이제 징계 개시를 하는 걸 보면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독립기구가 아닌 것 같다. 거의 이건 징계 하청공장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혹시
윤희석 대변인님이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가요? 같은 파평윤 씨로서 얘기 좀 해볼까요? 그 윤리와 그 파평윤의 윤은 다른 윤인데 아, 네. 솔직히 저도 이번에 징계를 어제 게시하는 그 회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참 시점도 그렇고 저는 별로 좋지 않게 봐요. 물론 의지는 알겠는데 예. 근데 요거 하나는 제가 꼭 구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윤심에 따라서 윤리가 간다. 제가 계속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윤심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고 그렇다면 굉장히 치밀하게 이게 구성돼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잘 보시면 다들 비웃으시잖아요. 이렇게 허술하게 가고 이렇게 성의 없이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반증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당내에 뭔가 작동할 수 있는 이 어떤 기능이 좀 평상시와 다르다. 그래서 비대위가 생각하는 것, 윤리위가 생각하는 것,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고 단일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돌발적인 또 어떤 윤리위의 개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윤심이 치밀할 것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착각하는 건 아닐까요? 저는 거기에 의외로 특수부 검사들 별로 치밀하지 않아요. 기존에 이제 어쨌든 윤핵관들의 모습들을 보면 치밀하진 않았던 것 같더라라는 게 있고 지금은 이제 물론 윤핵관을 다른 분들이 대체할 수도 있지만 조금 치밀해지셨으면 좀 좋겠다. 예.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치밀한 분이 대체를 했는지는 이제 네. 봐야 될 일 같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 댓글 안내를 드리면 저희가 좋은 댓글, 저희가 다루는 내용, 지금까지 다룬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이 중 여러 글을, 좋은 글을 소개하고 두 분을 골라서 영화상품권 2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의총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휴대전화가 또 포착이 됐습니다. 요즘 카메라가 좋아져서 포착이 됐는데 여기 대화 내용이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나눈 내용입니다. 제가 좀 확대해서 보면 이 대화 내용이 포착됐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 라고 하니까 유상범 의원이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명하기로 미리 다 한 건가 라고 했는데 일단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저 글 내용은 찍히긴 오늘 찍혔지만 8월 13일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내용을 보고 이때는 뭐 불태워버려야 된다. 양두구육 이런 말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했었던 날입니다. 이때 하도 열받아서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해놓은 한 대화가 오늘 다른 대화를 하는 중에 포착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정진석 비대위원장 또 역시 같은 검사 생활을 했던 유상범 의원이 저런 제명해야죠 라는 대화를 하는 거 가지고는 약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김재섭 비대위원 얘기 들어볼까요? 뭘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니 잘못 윤희석 보죠. 대변인 이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불만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어서 제가 차마 요새는 이 핸드폰 카메라 찍힌 거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에요. 예. 저번에는 이렇게 가로로 접는 핸드폰이었는데 이번엔 또 세로로 접히는 핸드폰이어서 저건 더 잘 보일 수 있죠. 약간 가로 세로에 문제가 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면서 이미 저는 이 문자가 공개된 데에서 유상범 의원도 그렇고 정진석 의원도 그렇고 이건 윤리위 규정 위반입니다. 아 그런가요? 윤리위에 제소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위는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객관성과 독립성을 해칠 만한 충분한 정황들이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윤리위 규정 위반으로 우리가 칠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는 또 이런 윤리위 징계 절차 중에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발설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 지금 내용만 보게 되면 충분히 유상범 의원과 정진석 의원 간의 징계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 합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원이니까요. 그렇죠. 이제 가로 세로로 접힌 핸드폰도 문제고 가로 세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가로세로. 네. 저거 이제 폴더폰이라고 해요. 폴드폰. 예, 접히는 거죠. 예. 아니 저게 8월 13일 날 주고받은 문자든 어제 주고받은 문자든 그 시점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이심전심으로 이른바 이제 윤핵관들 사이에서는 이준석은 어쨌든 추가 징계를 해서 당에서 내쫓아야 된다. 예. 그 근거가 뭐가 됐든 이런 이심전심이 있었던 거로 보고요. 게다가 유상범 의원은 윤리위 부위원장이잖아요. 우리 윤리위 부위원장이
이렇게 제명을 해야 된다. 윤리 회의에서도 아니고 회의에서 주장을 한 것도 아니고 위원으로서 다른 어떤 의원하고 문자를 하면서 이런 이유로 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징계를 예단하고 그거를 윤리위원이 아닌 사람한테 사사로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 자체가 윤리위원 자격이 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상범 의원이 이런 게 처음이 아닐 거예요. 예전에 왜 마이크 켜져가지고 마이크 켜졌을 의원들끼리 때, 속닥속닥 예. 하는 얘기가 방송 카메라에 잡혔는데 쟤도 기소되면 뭐 윤리 그때도 중징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그거는 뭐 한 두세 달쯤 된 얘기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제 기억으로는 꽤 된 예, 그 얘기인 정도 걸로 알고 됐습니다. 있는데 그때부터 이미 그 윤리 부위원장인 분이 그런 의지를 일관되게 그리고 유상범 의원이 핵심 윤회권이잖아요. 가져왔다는 면에서 저는 이게 어제 오늘 시작된 일이 아니고 이 추가 징계도 이미 예정돼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예정돼 있는 의지에 상황을 자꾸 꿰어 맞추다 보니까 거기서 이게 아까 우리가 이제 세련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예. 8월 13일 밤 8시 25분에 보냈다는데요. 잠시 그 손 PD는 그 문자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잠깐 보고 얘기를 또 한번 드리면 정진석 당시로는 국회 부의장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당시 8월 13일 발언에 대해서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했는데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이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한 게 물론 이제 다선 의원이고 정진석 의장이 하는 게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앞서 김재섭 비대위원님 말대로 부담을 줄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장철민님은 경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명해야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윤리위에서 잘 논의해보겠다라는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솔직히 저는 성상납 기소 이 부분보다 이 예. 제명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뭐 방금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신 거대로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지금의 어떤 윤리위 게시되는 절차 등등이 너무나 명확한 그 이 결론을 내리고 이미 하는 예. 그런 부분이다라는 걸 이걸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이거 아닌가요? 사적인 대화를 분석하기가 참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이 두 분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이게 8월 13일이면 한 달도 더 지난 그렇겠죠. 일이고 그때 정진석 지금 현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 아닌 그냥 국회 부의장 국회직만 갖고 계신 평의원이었단 말이에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아시잖아요. 이준석 대표랑 그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에 육모 방망이 얘기로 서로 설전을 주고받았던 사이이기 때문에 감정이 안 좋은 건 다 아는 거였고 여기 유상범 윤리위원, 유상범 의원 얘기 보면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성상납이 기소가 되면 제명해야죠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의지 표명은 아까 박원석 의원 말씀하셨지만 이전에 마이크 켜진지 모르고 말씀하셨을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결합돼서 나오니까 마치 정진석 현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의원이 미리 징계 방향과 징계 수위를 결정해 놓고 쭉 그 시나리오대로 가서 어제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 개시를 한 거다 이렇게 보일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이건 구별해 주셔야죠. 이건 8월 13일의 얘기고. 그러니까 경찰이 기소를 하면 함께 올려 제명하겠다는 당시 유상범 윤리위원의 말이다라는 말인 거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은 윤리위가 이 두 가지 점에서 바로 문제가 됩니다.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과거에 정진석 의원이 평의원일 때 했다고 치더라도 그 날짜가 그렇게 하더라도 윤리위는 그 어떤 사람이나 기관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이다라는 말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이양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답을 정해놓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8월 13일부터 답을 정해놨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윤리위 스스로가 거짓말을 하게 된 셈이 되는 것이거든요. 공신력 있는 기관이 그리고 전 당대표를 난리내 만회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객관성, 공정성 시비가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답을 정해놨다. 이것은 이미 그 예견된 징계다라는 예. 인상을 주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 위신을 얼만큼 많이 손상시킬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어제 이양희 위원장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당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당의 그 어떤 내분을 일으키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으면 이거 역시도 윤리감이라고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윤리가 그냥 여기저기서 다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 얘기를 그 전에 윤리 징계 때부터 저희가 꾸준히 해왔었던 것이고 이번에 윤리 추가 징계도 마찬가지 논점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게 너무 명약관합니다. 이거는. 일단 앞서 얘기한 대로 윤희석 대변인님이 얘기한 대로 성상납 부분이 기소되면 이런 의견이고 그 부분은 이전에도 유상범 의원이 얘기한 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당과
경찰이 혹시 유착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본인이 17일 날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일정은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도 당내 다른 인사나 언론은 입수 못했다. 저희도 몰랐습니다. 원래 16일 출석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16일 날 안 한다고 지난주 초에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윤리위만 그러니까 경찰 조사 다음인 18일 또는 19일로 윤리위 개최 일정을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그 시점부터 흘러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경찰과 본인만 알고 있던 출석 일정을 당에서 마치 알아서 경찰 출석 다음에 윤리를 잡은 것처럼 됐다라는 게 이준석 전 대표의 의혹 제기입니다. 그래서 당과 경찰이 소통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인데요. 이준석 대변인이 어처구니 없는 표정을 짓고 계시니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JTBC가 단독 보도한 예. 그 보도에서 확인됐잖아요. 예. 당과 경찰이 소통하고 있다는 게. 그 경찰 출신의 예. 그 당의 고위 관계자와 그다음에 현직 경찰 고위 관계자가 만났다라는 게 JTBC 보도로 확인이 된 예. 바가 있어요. 단독 보도로. 소통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 뭐 당에서 우리 김종혁 비대위원이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론을 하셨는데 충분히 저는 그동안의 전후 과정으로 보면 충분히 그런 교감이 있을 수 있고 예. 물론 윤리위가 18일 날 소집된 게 17일 날 이준석이 출석할 때니까 18일 날 소집하자 이래서 된 건지 17일 날 출석했다는 거 출석 직후에 다 알았잖아요. 그리고 예. 윤리위는 17일 오후에 소집된 걸로 알고 있어요. 17일 소집이 됐는데 16일 날 오전에 얘기가 됐습니다. 결정이 당내에서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윤리 18일 날 여는 걸로. 아니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이준석 출석에 대해서 경찰 내에서 그 얘기가 그 밖으로 혹은 당으로 흘러 들어갔을 개연성이 있죠. 개연성이 있다. 근데 뭐, 이게 예. 오비락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이런 시기적인 문제는 처음에는 좀 오비락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렇게까지 할까? 설마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배 떨어질 때마다 까마귀들이 날라오니까 이게 배 떨어지는 까마귀를 한 번쯤 의심할 때가 됐어요. 지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오비락이라고 치부할 것은 아니고 왜 배가 떨어질 때마다 까마귀가 오느냐를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는 여기서 뭐 까마귀란 앞뒤. 실제로 뭐 저희가 수사해 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 얘기 딱 보고 이 이준석 대표의 엄청난 위화감 같은 게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당이 이 내 출석 날짜 정도까지 이렇게 소통하고 있을 정도면 지금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수사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 뭔가 이제 여당에 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이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에 대한 굉장한 위화감을 이준석 대표는 가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는 거랑 이 사안에 대한 느낌이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 짚은 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윤리위가 예. 경찰 조사 받으러 갔으니까 징계 절차 개시한다고 얘기했으면 이 말이 맞겠죠.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 했던 양도 구육 등등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어떤 표현이나 어떤 방식에 대해서 문제 삼고 당의 어떤 통합을 저해했다. 이걸 이유로 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만 한 거고 이준석 대표가 경찰에 가서 조사 받은 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죠. 경찰 조사 받은 거하고 윤리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유를 대지 전혀 연관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경찰에 출석하고 그러면 경찰의 뭐 기소 의견이든 불기소 의견이든 사건 종결이 빨라질 수 있고 윤리는 한 번 징계 절차를 개시한 다음에 한 번 더 열어서 실제 징계에 들어가야 되니까 윤리위 일정이 바빠졌다. 이런 해석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요, 윤리위 임기가 10월 13일까지인가 그래요. 그래서 윤리 입장에서도 바쁜 겁니다. 만약에 어떤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차곡차곡 밟아야 되니까 그거하고 경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다른 트랙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그 공소시효가 9월 23일이라고 지금 의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며칠 남았다고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도 경찰대로 바쁜 거고 윤리위도 윤리위대로 바쁜 건데 이게 17일이든 18일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일단 까마귀가 너무 많이 날았기 때문에 아니, 너무 많은 배가 배가 익은 우연히 거예요. 떨어졌다. 까마귀보다 배가 너무 많이 배가 익은 너무 거예요. 많이 있다는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까마귀가 많은지 배가 많은지 저희가 그럼 이 부분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리위는 대체 언제 징계할까? 왜냐하면 9월 28일 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현재 비대위도 다시 혼란 속에 빠지는데 그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제명이 된다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윤리위 징계 시점 또 징계 수위가 관심인데 이에 대해서 이양희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에 대한 그 징계 절차는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좀 조율해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28일 날 안 한 사람이 네, 28일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윤리위가 중징계를 만약 28일 전에 한다면 가처분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판넬로 단답형으로 윤리의 징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FD님이 판넬을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이 FD님이 판넬과 마커펜을 날짜 쓰는 거였어요? 윤리의 징계는 네모다. 저희가 뭐 단답형으로 하셔도 되고 의견을 적어주셔도 되고요. 아, 좀 해석인 줄 알았는데. 윤리위원장의 날짜는 아닙니다. 근데 징계 수위로 수위를 좀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도 나중에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고요. 당연히 제명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그냥 윤리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적어주셔도 됩니다. 예. 저희가 저런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렇구나. 일단 네모다를 활용한다는 점. 예. 먼저 국민의힘 쪽 패널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윤리의 징계는 탈당 권유다. 제명은 좀 그렇죠. 이름도 그렇고 그리고 제명하면요 예. 저 비대위 의결을 또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절차를 또 밟을 필요가 있겠느냐. 솔직히 탈당 비대위 권유하면 열흘 안에 탈당 안 하면 자동 제명이죠. 네, 이게 더 센 징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이름도 탈당을 권유한다. 굉장히 신사적이죠. 예. 탈당 권유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요가말로 양두구육 같은 느낌이. 제가 계곡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탈당 권유가 제명보다 더 센 건데 일단 표현은 부드럽다. 부드럽죠. 예. 저는 뭐 나쁘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가장 잘 담은 것 같아요. 고민 끝에 동사로 썼는데 나쁘다. 나쁘다. 부사어는 필요 없습니까? 뭐 그거는 저 각자의 매우 나쁘다. 영역에 뭐 예. 형용사인데 형용사? 그러니까 요 앞에 그 이제 수식어는 예. 조금 뭐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맡기고요. 여러모로 나쁘죠. 이것이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준석 대표가 사법적인 문제가 있다, 혐의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윤리위가 세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안 하면 안 되죠 오히려. 근데 지금 같이 어떤 헌법에 반하고 예.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 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과도 반하는 그런 윤리위의 징계를 누가 좋다고 평가할 수 있겠으며 이 나쁜 선례를 남기는 윤리위는 앞으로 두고두고 저는 역사 속에서 나쁜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도 다시 한번 의견을 보여주시면은 예. 박원석 의원님은 저는 윤리 징계는 이준석 아웃이다. 형식이 어떻든 네, 아까 이제 이준석 전 탈당 대표 권유 아웃에. 얘기하셨지만 뭐 탈당 권유가 됐든 제명이 됐든 어쨌든 이준석을 국민의힘에서 지우는 거다라고 보고요. 앞서 이제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이 윤리위의 지금 이런 징계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이나 말씀에 반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예.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빈틈없이 이행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오히려 여기서 윤리가 미적거리면 그거는 이제 윤심을 거스르는 파평윤시에서 파문당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자유를 강조했지만 꼭 자유를 강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윤석열 추가하고 대통령이 계시네요. 생각하는 자유가 따로 있는 거죠. 따로가 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자유라는 그런 가치하고 다른 차원의 자유가 있는 거고 시점이 이제 논란이 좀 될 텐데 저는 뭐 무조건 28일 이전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28일에 가처분 사유가 없어졌다. 그래서 각하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려면 예. 어쨌든 경찰 수사 결과가 23일 이전에 혹은 23일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송치가 됐든 불송치가 됐든 그러면 거기 적시된 내용을 이 징계 사유에 또한 포함시켜서 그 전에 징계를 끝내고 예. 28일 날 가처분해서 각하를 주장할 거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26일이 월요일이니까 23일에 만약에 뭐가 수사 의견 불기소 의견이더라도 나오면 26일이나 27일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예측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이런 거를 설마 그렇게 하겠어 했는데 설마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예상한 대로. 양두구용 얘기 너무 많이 들으니까 예.
개구자 들어간 토사구팽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 이제 개고기 팔았으니까 이제 개고기 삶는 거밖에 안 남은 것 같은 느낌이라 사실 결론은 같은 거죠. 결론은 이제 완전히 아웃시키는 절차대로 가는 거다. 근데 그 개고기가 누구냐라는 게 약간 달라질 예. 뿐인 것 같은 느낌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변화의 아이콘, 혁신의 이미지는 다 이제 소비했잖아요. 도끼 다 잡았고 이제는 이 삶아버리는 것만 남은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개구자 똑같이 쓰는 요거밖에 정확한 표현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개자를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단철미 의원님이 자꾸 소환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하나의 뉴스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를 선출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상대로 됐습니다. 모두 106명의 의원이 참여해서 61명의 지지를 얻었는데요. 먼저 주호영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송사 문제를 정리하고 비대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비어있는 당직들을 조속히 채우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원망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상대로 주호영 의원이 61표를 얻어서 내년 4월까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약간 의외의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경선을 했던 이홍우 의원은 원래 민주당 쪽이었는데요. 입당을 했었죠. 이번에 무소속으로 돼 있다가. 그런데 42명의 지지를 얻어서 비율로 따지면 6대 4입니다. 이거 참 신기해요. 갑자기.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른바 윤심에 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은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윤희석 대변인님이 좀 이거를 윤심의 어떤 여부라든지 윤심의 작용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반증이 또 나왔잖아요. 윤심을 다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을 추대한다고 예. 다 어제까지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온 거는 그 윤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무에 그렇게 뭐 관여하고 그런 게 아니다. 제가 예.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럼 이제 6대 4인데 지난번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4월 8일에 원내대표 되실 때 대충 8대 2 정도로 나왔단 말이에요. 예. 한 21표 정도가 조혜진 의원 두 분 나오셔서 2등 하신 그랬는데 지금은 20표 정도가 더해졌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서 조혜진 의원한테 줬던 소위 말해서 비윤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른바 비윤. 뭔가 더 중도적인 분들 그 20분에다가 20명 정도가 더 더해졌다고 생각을 예. 해보면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럼 그 20분이 누구냐?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당 운영, 정부 운영 이렇게 해왔던 어떤 주축 세력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늘었다 또는 분화가 됐다. 저는 예. 그렇게 해석을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뒷생각이 잘 안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윤핵관들 사이에서 조금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어서 뭐 권성동 의원 뭐 실명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장제원 의원 두 분 간의 생각이 다르다 네. 이렇게 보잖아요. 해석에 따르면 장제원 의원 쪽의 분들 뭐 그때 민들레 뭐 이런 모임이 있었잖아요. 민들레 포럼이요. 예, 한 20분 정도,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혹시 이용호 의원을 지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은 일기 윤핵관들이 분화했다는 거를 증명하는 투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말씀은 분들도 이른바 있어요. 권성동파는 주호영 의원을 밀었고 장제원파 20여 명이 새로 왜냐면 이용호 의원이 민들레 모임을 했었으니까요. 이용호 의원을 밀면서 이른바 윤핵관들이 분화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해석이 좀 유력하게 들립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들린다고 이게 하셨고.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박수로 통과시키면 안 돼요. 예. 이게 박수로 통과 안 시키고 투표해 보니까는 양상이 다르잖아요. 박수하면 맨날 뭐 압도적으로 만장일치로 된 거 같았지만 그 동안에 이제 박수를 안 쳤던 의원들 내지는 이게 손바닥을 마주치지 않는 박수를 쳤던 의원들이 예. 꽤 많은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의원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 투표에 표출이 됐다고 보고 사실 예상컨대 뭐 예상하기로는 압도적으로 주호영 의원이 되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고 아까 이제 앞서 분화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준석을 쫓아내도 국민의힘 내부가 그러면 뭔가 이게 일치 단결된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당 내부가 굉장히 불안정할 것 같다. 상당 기간. 게다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80여 표를 받고도 이게 리더십에 본인이 뭐 실책을 저지른 거나 잘못한 게 많지만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렸는데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얼마나 이런 선거 결과로 봤을 때 공고하게 보장이 될 건가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불안정 요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이용호 의원이 단 한 본인 표 한 표 말고는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루어졌던 원내대표 선거인 거잖아요. 사실 저희가 원내대표 선거 해보시면 알지만 이게 동그라미 세모 X가 정확하게 세지는 그런 종류의 예. 선거라서 분명히 반발표 이용호 의원 빼도 41표가 있다. 그게 윤에 대한 반발인지 주호영 대표에 대한 반발인지 어떤 뭐 그냥 당의 지금 방향성에 대한 반발인지 예. 어쨌든 반발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사실은 알아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누가 움직였고 하는 거는 이게 뭐 원내표 선거 예. 너무 당연한 팩트가 있는 거라서. 근데 더 중요한 건 방금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상황에 대한 굉장히 센 반발이 기류가 있다는 거고 이게 국민의힘 앞으로의 이제 이 당 운영에 정말로 녹록치 않은 상황일 예. 겁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뭐 따로 하실 말씀은 아니 앞서서 우리 네.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근데 한 가지 그냥 뭐 그 40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는 이런 차기의 지금 비대위가 사실 존속될지 여부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준석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 그러면 이 국민의힘의 사령탑이 지금 원내대표 선거랑 거의 맞닿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가운데서 아마 원내에 계신 의원님들은 투표를 함에 있어서 이것이 당대표에 준하는 선거를 아마 생각을 하고 투표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사실은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고 소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용호 의원 사실은 조금 당내 입지도 좀 그렇고 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불분명한데 왜 그럼 여기 40표라는 큰 표를 차기 당대표도 될 수 있는 분에게 쏟았느냐 이 부분은 국민의힘 내부에도 좀 다시 좀 제대로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반윤이 40명이 넘는다라는 의견 또 친윤이 분화돼서 이른바 장재원파 20여 명이 이용호 의원에게 더 붙었다는 의견도 있었던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앞서 사령탑 얘기가 나왔는데요. 내가 국민의힘의 사령탑이 되겠다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죠. 주제는 안철수의 온몸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온몸이냐? 안철수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온몸을 강조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 앞에는 우리 국민의힘을 개혁적인 중도 보수 정당으로 변화시켜서 총선 압승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개혁해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제 온몸을 던지는 것이 제가 국민 앞에 약속한 헌신입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정치에 입문한 지 대선 도전을 2012년에 선언했었는데요. 그날 기준입니다. 10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온몸을 던지는 것이 국민 앞에 약속한 헌신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안철수 의원의 지난 10년을 저희 패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또 단답형으로 판넬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D님이 다시 판넬을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이런 건 좀 남잖아요. 예? 이런 건 좀 남잖아요. 쓰면 부담이 되시면 공란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뭐 무언의 메시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안철수 의원과 좀 사이가 껄끄러질 것 같다 부담스럽다. 아니 저는 전혀 사이라는 부담스럽지 게 않은데 예. 부담스러운 분이 있어요. 예. 조강특위 앞두고 있는 분. 윤석 그 상관없어요. 대변인이 그래서 알아듣기 힘들게 한자로 지금 적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예, 땅짓자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예. 뭐 아시잖아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아니요. 김재섭 비대위원님도 조금 주저하는 거 보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의 눈치를 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뭐 그렇다기보다는요. 내용이 눈치를 확실히 보는 것 같군요. 네, 이번 거는 그러면 저희 진보 쪽 패널 분들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예. 안철수 의원의 10년은 10년 전이 전성기다. 10년 전이 전성기였다. 그 정점에서 서서히 내려오는 과정을 겪고 계신 거 아닌가 싶고요. 10년 전에 정말 우리 정치에 새 정치를 내걸고 안철수 의원이 처음 등장했을 때 굉장히 신선하고 많은 기대를 받았죠. 그리고 일약 대선 주자로 발돋움을 해서 물론 2012년 대선에서
끝까지 출마하지 않고 중간에 출마를 접었지만 거의 이제 대선판을 흔들었고 그때 그 당시에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가 아니라 예. 만약 끝까지 갔다면 그리고 반대로 단일화가 됐다면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정도로 파괴력이 대단했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 어쨌든 이 기성 정당에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하고 물론 중간에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돌풍도 일으키고 했습니다만 이 10년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신선함이나 우리 정치의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던졌던 파괴력 또 그로 인해서 본인이 받았던 기대 이게 이제 서서히 좀 줄어들고 있는 이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거의 이제 종착점에 달했다고 보고 예. 아마 안철수 의원도 이제 느끼시겠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승부가 그게 당대표로든 대선 주자로든 마지막 승부다. 근데 그 마지막 승부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10년의 과정을 보면 정점에 섰다가 내려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안철수 의원이 온몸이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솔직히 안철수 의원 하면 온몸 중에 생각나는 게 손가락밖에 없거든요. 아,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그 손가락 연설이 아주 명연설을 남기지 예.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뭐였죠? 제가 네. 정확히 손가락을 그 손가락 자르고 자르고 싶을 거다. 1년만 1년만 지나면. 지나면. 그래서 예. 이 안철수 의원의 10년의 이야기 중에 사실 그게 가장 인상적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거의 상황이 맞아. 그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후회 시간들로 10년을 많이 채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뭐 이게 뭐 투표에서 손가락 자르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10년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한 어떤 이 정치 변화에 특히나 제3지대에서의 정치 실험이라는 굉장히 큰 이 실험과 도전을 했었던 그 정치적인 위상과 역할과 의미를 생각하면 10년 동안 정말 온갖 종류의 후회로 점철된 약간 정치사를 개인적으로는 살아가시는 거 아닌가? 그게 본인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정치권에도 조금은 좀 비극적인 느낌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안철수 의원의 10년 정치사를 생각해 보면 이런 후회의 손가락이 좀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보수 쪽 패널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안철수의 정치 10년은 한글로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원지 답보라는 뜻인 예. 이렇게 읽는데요. 이게 돌고 돌아 제자리라는 뜻이에요. 아 그런 뜻인가요? 예. 원지 답보? 예. 이게 좋은 의미로 제가 쓴 겁니다. 안철수 의원이 12년도에 정치 데뷔하셨을 때 이제 새 정치를 표방을 하고, 근데 그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말씀하신 거 보면 국민의힘을 중도 보수 정당으로 확실히 본인이 개혁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본인이 중도 보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랬으면 첫 단추를 조금 잘못 끼우셔서 10년 동안 이렇게 주유천하신 거죠. 쭉 해서 결국 돌아오셔서 결국 본인의 자리로 돌아오신 거다. 그래서 지난 10년이 물론 헛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께 인지도도 높였고 본인의 정치력도 이제 증명을 예. 했으니 이제 본인의 자리에서 국민의힘에서 다시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정치를 하시면 된다. 예. 그런 뜻으로 쓴 겁니다. 원지 답보 한자로 윤석 대변인이 쓰였지만 돌고 돌아 제자리라는 뜻인데 제자리를 안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좋은 뜻으로 아, 말씀. 그럼요.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시면 된다는 된다. 뜻이에요. 김재섭 비대위원님은 아직 모르겠다라는 말인데요. 뭐 어떻게 보면 맥락이 다 있습니다. 근데 돌고 돌았던 것을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셨다면 저는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럼 사실 지난 정치여정 10년 동안 내비게이션 하나 키지 않고 돌아다니시다가 10년 내에 결국 돌아와 보니 제자리네 이렇게 되니까 스스로도 안철수 의원 스스로도 지금 자신의 정치적 방향성들을 불분명하게 가져갔다라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스스로가 자신의 정치적 방향성을 헷갈려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것을 지켜보는 유권자나 가까이서는 당원들이나 아직 모르는 것이 맞죠. 그래서 예. 10년이라는 시간이 뭐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정치인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공교롭게도 이준석 대표 역시도 2012년에 들어왔고 둘 다 10년이셨군요. 둘 다 뭐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공히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그래도 한 사람은 확실히 자기의 방향성을 짚고 그것이 뭐 낭떠러지로 가는 길이든 천국으로 가는 길이든 어쨌든 자기의 길을 갖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내비게이션이 없이 이렇게 가시다가 결국 예.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아무도 안철수 의원의 길 자체를 몰랐었다. 지금 제자리를 지킨 것을 긍정적으로 중도 보수라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김재섭 비대위원님은 제자리에 아직도 갈 길을 몰라서 제자리에 있는 거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더 물으면 아닙니다. 안 묻는 게 나을 수 있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그냥 안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주제까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오늘 또 정치권의 주요하게 짚어볼 이야기들을 강지영 아나운서의 썰픽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썰픽입니다. 첫 번째 픽은요. 여야 대정부 질문 충돌.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선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 이뤄질 예정인데요.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출석했습니다. 민주당은 영빈관 신축 논란과 이른바 김건희 특별법을, 국민의힘은 전 정부 태양광 사업 문제 등에 대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두 번째 픽입니다. 세기의 장례식.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우리 시각으로 저녁 7시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나루히토 일왕 등 주요국 정상과 최고위급 인사 500명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영국 내 주요 인사까지 포함하면 VIP만 2,0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후 여왕의 관은 버킹엄 궁과 웰링턴 아치를 거쳐서 윈저성으로 이동하는데요. 장례 행렬을 보기 위해서 시민 100만 명이 몰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영국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이 참배를 위해 13시간 동안 줄을 서는 모습이 포착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8일 찰스 3세 국왕을 만나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먼저 오늘 대정부 질문 얘기부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정부 질문이 한참 열리고 있는데요. 잠깐 현장 화면을 보도록 할까요?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질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너무 정파적인 접근 같습니다. 해야 될 수사질을 안 하고 지금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세요, 법대로.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두 사건 모두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의 신 DK는 두 눈을 감고 공평한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들고 있는 저울은 기울어져 있어요. 제가 수사 지휘를 안 하는데 저울 자체를 들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중잣대입니다. 추가 틀립니다. 법무행정의 수장이시잖아요.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장관, 검찰이 소금 맛을 잃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겁니까? 위원님, 지금 진행되는 사건들은 지난 정권부터 계속 이어진 사건입니다. 갑자기 여기서 캐비넷 뒤져가지고 발표하거나 이런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치적 보복이랑 프레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구도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시키겠다든가 어떻게 청와대 캐비넷을 뒤진다든가 이런 사건들이 아니라 이미 몇 년간 계속 수사해오고 거기에 대해서 있었던 사안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문제이지 여기서 갑자기 어떤 특별한 상황 변화도 없는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라 말아라?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제가 실제로 행동한다면 이건 정치적으로 중립 의무를 어기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아예 진행을 착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핏발치듯 하고 있습니다. 추가 기울어져 있는데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보고만 있을 겁니다. 예, 지금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아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증권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냐라고 따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원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 얘기도 같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핵심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 그다음에 영빈관 신축 논란도 있었고요. 앞서는 나왔던 내용 중에 도대체 영빈관 신축을 누가 하자고 했냐라고 한덕수 총리에게 물었던 거 있는데 한 총리가 나도 몰랐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영빈관 얘기 그 정도 듣고요.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참배와 장례식 참석과 순방 관련해서 얘기를 좀 보면 근데 눈길을 끄는 게 한일 정상회담 관련이 있어요. 유엔 총회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확정이 됐다라는 입장인데 일본에서는 확정이 안 됐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관례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양국에서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너무 좀 마음이 급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김태호 안보실차장이 나와서 뭐 시간 장소 비롯해서 확정이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본 쪽에서는 그게 이제 프로토콜을 어겼다. 굉장히 불쾌감을 표하고 지금 성사가 불투명한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데 사실상 실무 협의까지 다 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발표 시점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앞서가니까 일본 내에도 이제 강경파들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는 회담이겠냐. 특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예. 그런데다가 지금 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율이 최악이에요. 30% 밑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 통일교하고의 관계 또 뭐 그 아베 국장 이런 거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돌아서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국내 사정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먼저 앞서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정상 간 외교를 해야죠. 근데 마치 우리가 바지가랑이 잡는 듯한 내지는 우리가 스토킹하는 듯한 이런 모습은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거는 그냥 일본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봐요. 말씀하신 대로 실무 협의까지 다 끝난 얘기인데 일본 정치 상황이 지금 총리가 좀 어려운 상황. 그래서 이게 먼저 공개되었을 경우에 가질 수 있는 어떤 부담 때문에 이렇게 일본에서 아닌 것처럼 부인하는 것 같은데 뭐 시간이 해결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듣고요. 그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청자 의견을 듣는 코너, 영화 상품권도 나가야 되니까요. 근데 그에 앞서서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썰전 나이트, 썰전 라이브의 유튜브 버전이죠. 썰전 나이트를 촬영을 하고 일요일 오후에 업로드가 됐습니다.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저희가 약속드리기를 썰전 나이트 댓글에서 또 좋은 글들을 골라서 소개하고 영화 상품권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것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만 뷰를 기원하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패널 4분과 박 부장님 덕에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썰전 영화표는 못 받았지만 공개 방송을 하게 되면 5분께 술 한 잔씩 따라 드리고 저도 한 잔 얻어먹고 싶네요 라는 배상일님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윤희석 대변인님이 당시 타조를 모욕하지 마라 라고 박우석 의원님이 타조처럼 땅에 머리를 받고 쓴다고 들리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저 때 얘기를 한 겁니다. 타조에게 사과하세요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자 나다님이 윤희성님 두상이 타조알 같아요. 공부 엄청 잘하셨을 것 같아요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 박원석 의원님 관련해서는 박원석 의원님 말씀도 잘하시고 얼굴도 미남이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한테는 실망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박 부장님, 데이브 킴 님이 보내셨는데 박 부장님 그동안 좋게 봤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이유는 라면물이 한강이네요. 이건 웬만하면 용서가 안 되죠. 라면 예. 탄핵사유, 탄핵사유. 제가 라면을 당시에 흑기사로 끓였는데 라면물 조율에 실패했다라는 의견을 지금 저 장면입니다. 예, 라면물인데 라면물이 너무 많다는 저 찰나를 잡으셔가지고 저한테 뭐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저 실컷 끓이고 욕 먹었습니다. 아니 맛은 있었어요. 맛은 있었죠. 예. 그다음에 댓글을 많이 어제 업로드된 거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는데 이분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원성님이 댓글을 주셨습니다. 많은 시청 늘 감사드립니다. 저렇게 저희 내용에 댓글을 주시고 좋아요 12개밖에 안 돼요. 왜 그러셨습니까? 혼자 궁서체로 이렇게. 그다음에 김성애님이 또 댓글을 올리셨습니다. 어제 사실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김성애 오른소리 이름으로 이거 조회수 올라가면 잘리게 생겼는데 무슨 내용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괴롭네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조회수 올라가면 잘린다는 얘기는 박원성님이 100만 뷰 되면 안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줍니다. 저희 네 분 패널이 썰전 라이브도 똑같고 썰전 나이트도 화기애애하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진영은 다르지만 얘기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라는 의견을 많이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상일님 공개 방송하면 술 한잔 얻어먹고 싶다는 배상일님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은주님, JTBC 사장님 영화표 안 받아도 되니 제작비 모아서 한 주에 한 번으로 바꿔주세요. 이것 때문에 2주가 너무 길어요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말씀이니까 은주님에게 영화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거는 썰전 나이트의 영화상품권이고요. 그 다음에 썰전 라이브 지금 댓글 타임 하겠습니다. 오늘 6.12 징계에 관련돼서 야간 비행님
윤시민이 뭔 짓을 해도 좋아 빠르게 가만 생각하는 거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짱구님은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럼 지금 당과 대통령 현 정부를 위해 잘하는 거냐라는 또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썰전 매니아님, 박 부장님 윤리위는 어디 윤씨인가요? 파평 윤씨인가요? 라고 주셨는데 저희가 앞서한 의견을 주셨고요. 이대 지나간 여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난 영화표 혹시 받으면 김재섭 줄 거다. 같이 보러 가시죠. 진짜 이거 지식입니까? 제 이대 지나간 여자님은 김재섭 비대위원님이 영화표 받으면 같이 보러 가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드리는 겁니다. 남 좋은 일은 못 봅니다. 우리가 안 드리는 걸로 하려다가 그러면 욕먹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 지나간 여자님 영화표 받으면 김재섭 도봉감 위원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같이 봅니다. 그다음에 아더씨님 진실의 비가는 오늘도 힘들겠군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OS55님께서 윤희석 대변인님 커버하기 힘드시면 말씀 시작하실 때 귀를 한번 만지고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해할게요. 라는 의견을 역시 주셨습니다. 이거 많이 터졌으니까 이거 새로운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진실의 미간이다. 라고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찰스님 저분 누굽니까? 박원석, 전희원, 옆분. 저런 분을 왜 이제야? 아주 좋아요. 4주 만에 나왔어요. 한 달 만에 와가지고. 장철민 의원입니다. 장철민 의원님. 박원석 전 의원 옆분은 누굽니까? 아주 좋아요라고 지금 4주 만에 나오신 건가요? 네,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의원입니다. 예, 저희가 영화표는 귀 한번 만져달라는 예, OS55님 영화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대 지나간 여자님 안 드릴까 하다가 김재수 비대위원님이 달라고 그래서 예, 두 분께 영화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속 시그널을 찾아 짚어봅니다. 강지영의 시그널 시작합니다. 오늘의 시그널 주시죠. N번의 시그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영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만 31살 전주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기도 했었죠.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범행 계획한 거세요?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글쎄요, 그 사과의 진정성은 얼마나 담겨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 조사 내용을 살펴봐도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과 대비되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전해드린 내용을 보면 전 씨는 평소에 우울증 증세가 있었고 이번 범행을 계획했다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일회용 승차권, 샤워캡, 당일에 거액의 현금을 인출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던 것, 이달 초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의 발표까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 봐도 이렇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신당역을 찾아 피해자를 추모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여가부 김현숙 장관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첫 출근길 이원석 검찰총장도 관련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특히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이 저희 검찰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윤희근 경찰청장은 검찰과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말과 함께 불송치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이 결국 살해로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놓친 시그널은 몇 번이나 될까요? 전문가 의견을 구해서 시그널들을 짚어봤습니다. 자, 먼저 지난해 10월 7일
전 씨에 대한 불법 촬영 협박 혐의 고소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전 씨를 긴급 체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심지어 전 씨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전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소 이후에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했습니다. 10월 21일 이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시행됐지만 긴급 조치도 구속영장 재청구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입니다. 다시 또 올해 1월 피해자는 전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전 씨는 여전히 자유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전 씨는 검찰로부터 징역 9년 구형받았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제가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는데요. 검찰의 징역 9년형은 꽤 높아 보였다는 점, 하지만 법정 구속 가능성은 높지 않았을까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9년이 구형되는 사건이라면 법원이 다시 한번 법정 구속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면 피해자가 이렇게 덧없이 사망하는 결과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9년 정도의 검사가 구형하는 사건이면 정말 죄질이 안 좋은 거거든요. 오늘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범행 수법의 잔인성, 중대성, 국민의 알 권리 등이 충족됐기 때문에 공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는 범행 전 피해자가 살던 집을 찾아가 지나가는 여성을 피해자로 착각해 미행했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했습니다. 구속받지 않은 전 씨는 언제든 범죄를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 밝혔지만 이미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의 허점이 드러난 게 아니냐 비판과 함께 결국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면서 사법당국이 보복 범죄까지 이어지는 길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터졌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친 N번의 시그널, 강지영의 시그널이었습니다. 오늘 설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약하기도 하죠.